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묻는 절차인데 대부분 구속 단계에 가서야 적부심을 신청하기 때문에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는 권리입니다. 원래 당사자가 출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윤 대통령이 오지 않은 채 약 1시간 반 전부터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자동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체포된 뒤 이름을 묻는 기초적인 질문에조차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는 거부하면서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 소식 강나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젯밤 9시 40분 공수처 조사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체포가 법에 어긋나는지 살펴봐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약 11시간 조사 내내 이름조차 말하지 않으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선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체포영장을 내어준 서부지방법원을 동시에 겨냥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내놓은 담화에서도 불법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불법이 자행. 공수처의 체포적부심 자료가 법원에 도착한 오늘 오후 2시 3분부터 체포 시한 48시간 시계는 일단 멈춥니다. 기각이 되면 법원의 판단이 공수처로 전달된 뒤부터 시간이 다시 계산되고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풀려납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신문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진 않았고 대리인단을 통해 또 한 번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그러한 법 위반을 눈을 감고 이 영장을 법에 안 맞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었고 또 이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2번이나 내어주면서 결국 체포로 이끈 서부지법보다는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거라 판단한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인 관할 법원 문제를 제기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문이 끝난 뒤 24시간 안에 피해자에 대한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정당한지 따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연지한 기자, 이제 1시간 반 좀 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 심사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3층에 위치한 영장심사 법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이 참석을 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진환, 석동현 변호사 등 3명이 들어갔습니다. 피의자 출석이 원칙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나오지 않았죠. 맞습니다. 법에는 적부심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출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때 법원 주위에는 보안이 한층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출입구가 통제됐고요. 경찰 기동대 버스 10여 대가 오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경호처에서도 법원 측에 보안 점검 등을 이루 연락을 취했다는 것이 파악이 됐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에는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대규모 경력이 더 추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피의자인 현직 대통령이 이동할 거라는 전망만으로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경호, 의전 등 문제로 절차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체포 적부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임계를 내지 않았던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관할지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관할지가 아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서 불법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가 출입 허가 권한이 없는 55 경비단이 공문을 위조해서 허가받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의 관할법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연 기자,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네, 결과는 오늘 늦은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안에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됩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관할지나 수사권 문제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체포 적부심으로 멈춰있던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인 48시간의 시계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 적부심까지 냈습니다. 어떤 의도이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 수 있는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체포 적부심이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가 실익이 없어서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체포 적부심이라는 청구 자체가 1년에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체포 적부심 사건은 37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구속 적부심이 2,206건인데 비하면 차이가 두드러지는 겁니다. 이 구속 적부심에 비해 체포 적부심의 청구 건수가 낮은 이유는 효용성 문제 때문입니다. 실익을 볼 가능성이 낮다는 건데 네. 체포 기한 48시간이 지나면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텐데 굳이 체포 단계에서부터 체포 기간을 늘리면서 법리 다툼을 벌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적부심을 냈을까요? 윤곽근 변호사가 밝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라는 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 관할권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시비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뤄질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서부지법이 내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거겠죠? 맞습니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는데 공수처가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기각이 되자 서부지법에 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게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부지법은 체포영장도 발부를 했고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선 중앙지법은 다를 것이란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체포가 불법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마지막 동아줄로 중앙지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중앙지법마저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불법 체포 주장은 더욱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은 이 중앙지법에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앙지법이 실제로 부당한 체포였다라고 판단한다면 바로 풀려나는 거죠? 맞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체포 적부심이 인용이 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관저로 돌아갑니다. 법원이 체포를 부당하다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체포 이전 단계로 모든 게 돌아가는 겁니다. 네. 이 국민들이 어제 목격한 그 대통령 체포의 모든 과정을 또다시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체포를 주도한 공수처는 사실상 수사를 계속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를 떠나서 내란 수사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 목격한 그 과정을 되풀이하거나 불구속 수사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반대로 중앙지법이 정당한 체포였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수사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넘어갈 겁니다. 공수처 입장에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라면서
이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거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만약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이후 구속, 기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예정된 시간표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체포 적부심을 낸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는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들며 조사를 오후 2시로 미뤄달라 하더니 갑자기 또 아예 나오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이름을 묻는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답하지 않아 놓고는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조사받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공수처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 세 차례의 소환을 거부하고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끝에 공수처에 발을 들인 내란숙의 피의자 윤 대통령은 조사실에 들어가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하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름과 주소를 묻는 기본적인 질문에도 입을 닫았고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습니다. 입을 뗀 건 조사에 앞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힌 순간뿐이었습니다. 10시간 40분가량 조사 내내 침묵하던 윤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들며 이튿날 조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늘 오후 2시로 2차 조사 시간을 미뤘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돌연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공수처가 준비한 200쪽에 달하는 질문을 무시해놓곤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조사를 거부한 겁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건강상 이유를 댔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혀 건강상 이유. 공수처의 조사를 전면 거부한 윤 대통령은 서울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전속 관할권을 다시 문제 삼으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윤 대통령을 어렵게 체포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연결해 상황 알아보죠. 자, 박현주 기자. 윤 대통령이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강제로 데려와 조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대로라면 공수처는 이 시각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 중 상당 부분 조사가 됐지만 모두 이루어지진 못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일단 체포 적부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는 방안도 있지만 법 해석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수처는 법원 결과가 나온 뒤에도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적부심을 내면서 체포 시한 48시간도 멈춰섰잖아요. 구속영장 청구 일정은 그럼 얼마나 미뤄지는 겁니까? 네, 체포 적부심이 열리면서 48시간의 체포 시한도 일치 중지 상태입니다. 공수처가 법원에 수사 자료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사가 끝난 뒤 기록을 돌려받은 시간을 이 48시간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간은 어제 오전 10시 33분이고 공수처가 자료를 제출한 건 오늘 오후 2시 3분입니다. 그러니까 48시간 중 공수처가 사용한 시간은 총 27시간 30분인 겁니다. 결국 20시간 30분이 남아 있는 건데 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는 이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원 확인 없이 들어와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지지자들의 구호 소리가 200m 떨어진 이곳까지 들리는 상황인데 보안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곳을 방문을 하려면 방문증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절차 없이 공수처에 들어와서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나 청사에서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이해해달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지만 서울구치소에서 현재 체포 적부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구치소로 가보죠. 자, 김산 기자,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그곳에 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정문 바로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지자들은 체포영장이 무효라면서 목숨 바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통령이 이곳엔 구금된 직후부터 그러니까 약 20시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 앞에서도 이틀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60대 남성 한 명이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경계 인력을 늘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겁니까? 네, 구치소 안에 있는 3평 남짓한 독방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은 준비한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혼자 첫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수용자 6, 7명이 함께 쓰던 방을 개조했고 일반 수용동이 아닌 2층짜리 보안청사에 있습니다. 일반 독방의 4배 정도로 화장실을 포함해 3평이 조금 넘습니다. 또 일반 수용동과는 달리 수용자가 직접 켜고 끌 수 있는 전기 열선 난방 패널도 깔려 있습니다. 화장실은 반투명 벽으로 가려져 있는데 CCTV가 비추고 있어 교도관이 24시간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불과 침대, TV, 책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뒤 48시간 안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곳에 머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고 이 심사 시간은 48시간 제한에서 제외되는 만큼 머무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경호처 경호관 7, 8명도 구치소에서 밤새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경호는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근접 경호는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있는 보안청사와 100m 정도 떨어진 구치소 담장 밖 사무청사에서 대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출석하는 등 구치소 바깥으로 나가면 다시 근접 경호를 합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구속된 신분이 아닌 만큼 부정물품 확인 등 간단한 신체 검사만 거쳤습니다.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수건과 칫솔, 치약, 생활복 등을 지급받았고 식사 역시 같은 메뉴를 제공받았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도 또 체포 적부심에도 나가지 않았지만 한때 나올 걸로 알려지면서 경비가 삼엄해지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예정됐던 공수처 2차 조사와 체포 적부심 심사에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조사는 오늘 오후 2시로 한 차례 미뤘다가 이후에 사실상 취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오후 4시쯤에는 체포 적부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구치소 앞에 인파가 몰리고 경호 차량이 실제로 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적부심 심사를 불과 30분 남기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치소에는 대통령이 움직일 경우 예상되는 동선을 중심으로 종일 많은 경비 인력이 투입되고 긴장감도 실제로 높아졌지만 윤 대통령은 결국 20시간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JTBC 김산입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이제 공수처와 서울구치소 앞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젯밤엔 공수처 앞에서 지지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런 사고 역시 공수처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나뭇가지들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우와! 신고해라, 신고. 아, 사람이 있다네, 사람이. 큰일 났네. 어제 저녁 8시쯤 공수처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300m 떨어진 공수처 청사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던 시각이었습니다. 남성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남성은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곧바로 이 소식을 알리며 공수처 탓으로 돌렸습니다. 공수처가 우리 일반 지지자까지 죽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분했으면 자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지금 분을 사귀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입에 올린 건 극우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순교한다. 내일 오후 우리는 하늘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오늘은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던지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 메시지가 수백 통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극렬 지지자들은 극우 유튜버들을 상대로도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동할 때는 언제고 정작 체포가 이뤄질 땐 왜 막지 못한 거냐며 그동안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바리케이드를 잡으며 울부짖고 욕설을 퍼붓고 길바닥에 드러누웠던 지지자들. 화살은 이내 극우 유튜버들을 향했습니다. 막상 그 유튜버들 대통령 막을 생각 안 하고 어그로만 끌면서 코인 빨기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목숨 던지면서 들어가는 유튜버 있었습니까?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을 이용해 자극적인 행동과 막말로 수익만 올릴 뿐이란 겁니다. 저라고 안 들어놓고 싶겠어요. 관저로 경찰이 들어갔는데 뭐 하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총이라도 있었으면 뛰어가서 총도 쏴버리고 저도 같이 죽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동안 받아온 후원금을 다시 돌려달란 요구도 나왔습니다. 저한테 후원금 보내신 거 반환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다 해드릴게요. 다 이제 해드릴 테니까 메일 주세요, 빨리. 저 열심히 싸웠는데 지금 왜 안 싸우고 뭐하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회에선 극우 유튜버들끼리 책임을 미루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니네가 우파 코인팔이를 하려면 똥오줌은 가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잘났으면 니네 구독자 데리고 나와 이 코인팔이면 그렇게 비난하는 유튜버면 본인들이 쉬운 코인팔이에서 부자 되면 돼요. 나는 코인팔이 안 할 거니까 안 해. 그러면 집회는 누가 합니까? 윤 대통령의 기대 수익을 올렸던 극우 유튜버들. 이젠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는 공수처 앞으로 몰려들었던 극렬 지지자들. 지금은 윤 대통령 체포 적부심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은진 기자, 뒤로 지지자들 많이 모여 있는 것 같군요. 집회가 진행 중인 거죠? 네, 제 뒤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약 1000여 명이 태극기와 경광봉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공수처 앞을 지킨 지지자들이 오후 들어서는 법원 앞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하라고, 그러니까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풀어달라고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윤석열을 석방하라, 체포 적부심을 인용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연단 위에선 극우 유튜버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오늘 밤이면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다. 만일 석방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길에서 모이자.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네, 구호를 외치는 게 여기서도 들리는데 윤 대통령이 심사에 출석 안 한다고 늦게 밝히면서 경찰이 경비를 강화했다가 철수하는 일도 있었죠?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 법원 앞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 1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만일 출석하면 주변 경비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작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까지도 출석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법원은 일단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전제 하에 낮부터 보안과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집회 곳곳에 경찰을 배치하고 주변에 차벽도 세워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 적부심을 30분 정도 앞둔 오후 4시 반쯤에야 불참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력과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바깥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 국민의힘 의원 배신자 명단까지 만들었습니다. 관저 집회에 나오지 않은 의원, 탄핵 소추에 찬성한 의원 등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연락처까지 함께 공개하는 식입니다. 이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배신자라고 분류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올라온 국민의힘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관저 시위 참석 여부에 따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별해놨습니다.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거나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의원 이름엔 배신자라며 하늘색을 따로 칠했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휴대전화 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이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심지어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도 배신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같은 극렬 지지자들의 압박이 통했는지 어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와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는 인간띠를 자처했습니다. 불법 영장의 불법 체포, 거기에 대해서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극우 유튜버들도 나섰습니다. 한 유튜버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에게 관저로 나오라고 하자 빨리 나와. 이거 협박이야. 부탁 아니야. 부탁 아니라 협박이야. 실제로 당협위원장 50여 명이 어제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는 인간방패로 나섰습니다. 극우 유튜버와 극렬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명태균 씨의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는데 여기에도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명 씨가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윤 대통령이 고개를 좌우로 자주 움직이는 이른바 도리도리 버릇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고 고 씨의 인사청탁까지 받아줬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한 명태균 씨의 녹취는 30초가량입니다. 시점은 2021년 8월 5일,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 후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6일 뒤입니다. 녹취 속 명 씨는 윤 대통령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과 관련해 자신이 보수 유튜버에게 대응법을 언급했고 이 같은 내용으로 실제 방송도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제 고 박사한테 가서 윤석열이가 도리도리하고 그게 부동시 때문에 어렸을 때 시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눈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볼락을 그게 습관에도 틱장애처럼 된 거. 내가 어제 그 교육을 좀 했어요. 그래가 자기가 어제 방송하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했고. 앞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창원지검 수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자신이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영상 링크를 보냈고 고 씨가 자신의 안과 의사로 소개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의사가 명 박사예요 라고 물었고 명 씨는 네, 접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런 대화가 이뤄진 시점은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 시점과 일치합니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에 인사청탁 증거도 있다며 추가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어제 고 박사 그 여의도 연구원 그 자기 좀 부탁한다 해서 그 자문위원 뭐 하고 몇 가지 그래 한 10명 내가 그 이야기해갖고 해주고. 윤 대통령의 이른바 도리도리 대응법을 알려주고 고성국 씨의 인사청탁을 받아준 증거라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극우 지지층의 국민의힘도 주파수를 맞추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최근 상승한 당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열렬히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자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 참석자는 중도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5%,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3%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강성 지지층 덕분이라는 고무된 분위기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오늘 열린 비상의원총회 비공개 자리에서 한 의원은 우리를 열렬히 응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지지율이 올랐다며 앞으로 이분들을 외면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호흡 맞추자고 말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한 참석자는 당 지지율을 언급하거나 자체 특검 법안 발의에 반대한 의원들의 설명에 대해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중도는 필요 없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내는 등 잘할 필요는 없다.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면 된다는 의견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여론조사에 고무된 의원들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 한 의원은 강성 지지층에 더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싫은 사람들이 모인 수치일 뿐이라고 설명했고 또 과표집 등 결과라며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니라 이 한남동 주택가에 위치한 관저에 머물렀기 때문에 체포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에게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으로 가라고 조언한 걸로 지목된 두 사람이 있죠. 바로 명태균 씨와 역술인 천공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사다리차를 타고 경찰이 차벽을 넘어갑니다. 관저 뒤편 등산로에서도 체포조가 이동합니다. 경찰 수십 명이 저지선을 넘어 관저로 밀고 올라갑니다.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벌어진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방송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청와대와 달리 주택가에 있어 진입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밀어붙인 건 윤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역술인 천공의 조언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쓰느냐 하면 용이 와야 돼. 용은 그냥 오면 쓸모가 없어요. 여의주를 들고 와야 돼. 여의주가 뭐예요? 법이에요. 대통령실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명태균 씨도 비슷한 조언을 했다는 녹취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내가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그러나 두 사람의 조언과 달리 이번 체포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던 건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가 아닌 한남동에 있었던 것도 이유였습니다. 청와대는 뒤에 있는 북악산이 방어벽 역할을 해 진입이 어렵습니다. 특히 1968년 북한 김신조 침투 사건 이후로 경호 체계가 강화됐습니다. 주변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사실상 1호 과제라며 무리하게 추진했던 청와대 이전이 다시 한번 윤 대통령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과정에 반발하면서 공수처가 육군 55 경비단에게서 받은 출입 허가 공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조작된 공문이고 도장도 강압적으로 받았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인데 저희가 육군에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의 팩트체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 공수처가 55 경비단으로부터 승인받았다는 관저 출입 허가 공문입니다. 출입을 허가한다고 적힌 종이 위에 55 경비단장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55 경비단장에게 공문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이 사실상 조작된 거라고 주장합니다. 공문까지 거짓으로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한 점에서 이 불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군 당국자는 취재진에게 단장이 공문 내용을 이해했고 법무장교와 상의한 후 도장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즉 문서를 제대로 확인 못한 상태에서 날인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가 강압적으로 도장을 탈취했고 수사관이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비단장이 날인의 동의에 도장을 건네줬고 이에 수사관이 도장을 찍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비단장이 부대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동의하에 아마 공조본 수사관이 날인했던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즉 55 경비단은 공수처 출입 허가 요청을 인지하고 협조해 준 겁니다. 다만 55 경비단은 당시 공수처에 최종적으론 경호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추가 공문을 통해 안내했습니다. 공수처가 경호처와는 따로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통하는 경호처의 실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여전히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탓인데 문제는 수사 대상인 이들이 경호 관련 기록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고 이미 삭제 시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오선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가 큰 충돌 없이 끝난 건 경호처 직원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사실상 문을 열어줬고 차벽을 움직일 수 있도록 버스에 키를 꽂아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장 집행 직전까지도 김성훈 경호처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무전을 통해 체포팀을 저지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들은 이미 1차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를 비워둘 수 없다는 논리로 체포를 피했고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JTBC에 두 사람, 특히 이광우 본부장이 직접 근무 상태를 점검하는 등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반기를 들고 체포에 협조했던 대다수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개인 총기도 보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 사람이 각종 경호 관련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차장이 이미 한 차례 계엄 전후 삼청동 안전가옥의 CCTV와 대통령 비화 전화기 기록 등을 삭제하라 지시했다가 실무진의 반대로 접은 적이 있다며 현재도 경호처장 권한대행으로 같은 시도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체포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경찰은 내일과 모레 순차적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한다는 방침이지만 약속을 지킬지는 불투명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총애를 받아온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은 경호처장을 지낸 김용현 전 장관과 가까웠던 덕분에 경호처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의 신복을 경호처 직원으로 두고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내란 사태를 모의한 안가 회동 등을 챙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윤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과거 대통령 별장 청남대 경비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밀접 경호 경험이 많지 않은데도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으로 부임한 뒤 승승장구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을 통해 대통령 부부와 가까워지며 김건희 여사 생일 이벤트를 하고 대통령 휴가 계획과 의전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이 국방부로 떠난 뒤에도 자신의 신복인 양모 씨를 김성훈 차장 산하 경호처에 남겨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의 군 시절 부하로 전역 후에도 따르며 개인적인 일까지 처리해 양집사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JTBC에 김 전 장관과 경호처 수뇌부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양 씨를 통해 아주 일상적으로 소통해온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밀하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 삼청동 안가를 오갈 때도 박종준 당시 처장은 모르는 경우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서 4월 안가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과 사실상 한 몸처럼 소통했던 이들 경호처 수뇌부가 대통령 안가 출입까지 꿰차고 있었던 만큼 내란 모의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3일까지 변론 일정들을 미리 잡고 증인 신문을 언제 할지도 확정했습니다. 또 JTBC 취재 결과 국회 측은 6,300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어떤 걸 증거로 쓸지 선별 작업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탄핵 심판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4일 첫 변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이 났지만 이번부터는 출석과 관계없이 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국회 측은 검찰로부터 6,300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엔 내란죄 피의자들의 진술 조서와 수사 보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측은 헌재에 증거로 신청할 자료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은 12.3 내란 사태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헌재는 국회의장 공간, 선관위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5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3일까지 앞으로 6번의 변론과 증인신문 일정까지 확정했습니다.
1월 23일 곽종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김 전 장관은 다음 달 6일 증인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오후에 탄핵 심판을 열고 있지만 이날부터는 오전 오후 하루 종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 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이의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드라마 볼 시간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방송을 한 건 국회의원들에게 해제 의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통보해 준 거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또 새롭게 변호인단에 합류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재가 능력도 정보도 없다는 식의 발언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방송을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드라마를 볼 시간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계엄 해제하라고 통보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윤 대통령이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인지와 해결을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한지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이 발언은 새롭게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합류한 전직 헌법재판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두고는 공산주의 좌파가 과반수 권력으로 선거를 조작하고 독재를 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작 헌재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으로 막으려 했던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물었지만 앞으로 증인신문에서 답하겠다고 했고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는 것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면으로 답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되자 발언을 중지시키기도 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의원들이 빨리 계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준 거라고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는 또 계엄이 적어도 며칠간 이어질 걸로 예상했다고 써놨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경고만 주려 했다고 강조해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자신들이 낸 답변서 안에도 녹아있는 겁니다. 최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2차 답변서에서 계엄이 적어도 며칠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도 해제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계엄 선포 당시엔 계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본 건데 치밀하게 계획을 짜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당시 윤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로 계엄군을 보냈고 여야 정치인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 따라 국회 활동이 금지된 상황이 계속됐다면 계엄 해제를 의결할 방법 자체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사유 존부와 필요성 해소 여부 조사를 심사하지도 않았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의 정당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시간도 실제 시간인 새벽 1시 1분이 아닌 새벽 2시 30분쯤이라며 다르게 썼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계엄수뇌부가 새벽 1시 30분쯤에도 합동참모본부에 모여 국회법 등을 검토한 사실이 논란이 된 만큼 단순 오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2월 4일 날 01시 30분경에 지하 4층 결심지원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 참가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 장관이 그때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고 굉장히 긴 침묵이 있었고 국회 의결에 따라 군을 즉각 철수시켰다고 한 주장과 달리 2차 계엄을 논의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만 더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군과 경찰,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대통령이 직접 다 잡아들이라 지시했다고 입을 모아 증언했는데 이들이 모두 책임을 미루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이 김용현 전 장관 측마저 자신에게 책임을 미루는 대통령 답변서에 반박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2차 답변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국회 통제를 지시받았다고 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진술을 두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되려 조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절대 물리력으로 막지 말고 들여보내주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 직접 나와 지시 내용까지 증언했지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야당의 추궁에 책임을 감경받기 위해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심리 과정에서 허구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서 이번에 싹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역시 전화를 건 적은 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군과 경찰, 국정원 등 계엄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답변서를 두고 함께 계엄을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마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뺏긴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정당한 포고령이었고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엔 일체 답하지 않고 있지만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속내가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을 취재해온 유선희 기자와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반박돼 억지 주장을 하면서 나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네요. 네,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넘어서 잘한 일이다 이런 주장도 내가 하고 잘했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계엄 해제 안건도 국회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의결된 게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그 주장도 굉장히 쉽게 반박이 되는 게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가 봉쇄되는 걸 온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 출입이 통제된 장면을 생중계로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가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도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요. 네. 윤 대통령 측은 이것도 흥분한 군중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들여보냈던 것이다. 국회의원을 만약에 내가 끌어내려고 했던 거라면 저렇게 평화롭게 의결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을 투입했던 게 유리창을 깼던 게 군중들이 흥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민 탓을 했던 겁니다. 비상계엄으로 그 어떠한 피해도 없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회복이 됐다. 그리고 또 계엄 집행 과정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군경이 질서를 잘 유지를 해서 일말의 혼란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폭동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영상을 다시 보면 국회에선 보좌진 또 언론인들이 다 같이 계엄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집기를 쌓아놓고 스크럼을 짜고 또 뭐 소화기까지 뿌리는 그런 상황들을 다 지켜봤거든요. 당시 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었고 뭐 싹 다 잡아들여라라든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뭐 열어라라든가 이런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수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말의 혼란도 없었다라는 건 궤변으로 보이고요. 또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데 비상계엄 이후에 내수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되고 또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올라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잠깐 들어도 앞뒤가 맞지 않고 또 굉장히 쉽게 또 반박되는 내용들인데 이런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낸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요? 저희가 1, 2차 답변서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한 가지 맥락을 찾았습니다.
우선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돼서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 첫 번째 답변서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어제 전해드렸죠. 계엄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뺏긴 것을 이제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주장들. 또 이제 홍정원, 조지호, 곽종근 이런 부하들의 진술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은 다 거짓말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가 될 수가 있었다. 이런 주장들. 모두 한 가지 맥락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게 헌재 탄핵 소추안은 어쨌든 기각을 해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상황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봤고요. 또 윤 대통령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하들의 증언들 이것도 다 그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네, 오늘만 해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공소장 내용이 또 공개가 됐는데 유선희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고 바로 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 수뇌부가 계엄 선포 당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체포조를 지원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최고 수뇌부 2명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인데 이 공소장에는 피의자 당사자들의 이름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이 100번이나 언급돼 있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은 95쪽 분량입니다. 여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100번 언급됐습니다. 각각 36회, 28회 언급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비해 2배 이상 많은데 사실상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임을 보여주는 공소장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주요 피의자들과 함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도 계엄에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공소장에 따르면 군 수뇌부는 경찰에 체포조 관련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30분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은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등 10여 명을 체포할 건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습니다. 1시간 뒤인 오후 11시 32분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방첩사 간부로부터 2번에 걸쳐 경찰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이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체포할 대상은 이재명, 한동훈이다란 내용이었습니다. 내란 수사를 한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미리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받았고 체포조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내란 당일 저녁 야간 동원이 가능한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계엄 선포를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이 방첩사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이라면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자체를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 심사가 마무리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 심사는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후 5시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2시간쯤 진행을 한 건데요.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관할지와 수사권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법원의 판단은 언제쯤 나옵니까? 네, 일단 오늘 밤 사이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들어서 검토를 한 뒤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중앙지법을 관할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공수처법에는 범죄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앞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 대한 판단인 만큼 법원도 고심하면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그러면 법원이 기각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또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됩니다. 잠시 멈췄던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 시계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공수처가 체포 적부심이 들어온 법원에 서류를 내는 순간 시계가 잠시 멈추는 건데요. 이게 오늘 오후 2시 3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게 어제 오전 10시 33분이니까요. 계산해보면 공수처는 20시간 안에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겁니다. 체포영장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법원이 결론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됩니다. 서울구치소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석방이 되면 구치소를 나와서 다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수사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서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김 여사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표절 여부가 확정되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도 취소됩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는 과정인데 벌써 3번째입니다. 앞서 우편과 메일 등의 방법으로 2번 전달했지만 김 여사는 모두 수취 거부했습니다. 숙대 측은 김 여사가 이번에도 거부하면 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걸로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표절로 결론 났습니다. 김 여사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학교 측은 조사 결과를 2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후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수들은 숙대가 3년 가까이 결과 발표를 미뤄온 걸 비판했습니다. 무려 3년 만의 결론으로서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이다. 장윤검 전 숙명여대 총장은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권력 눈치 보기에 나서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조만간 청문회를 열어 숙대 전 총장이 그간 표절 결과를 왜 내놓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학교에서 받은 박사 학위 역시 취소될 걸로 보입니다. 유지란 표현을 엉터리로 번역한 김 여사의 박사 논문에 면죄부를 줬던 국민대는 뒤늦게 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송화선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박사과정 때 쓴 논문입니다. 회원 유지라는 표현을 영문으로 썼는데 엉터리 번역이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은 한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베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국민대는 지난 2022년 논문을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면서도 표절이나 심각한 수준의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당시 국민대 총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총장으로서 표절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국민대는 박사 학위에 대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박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학교 측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미 사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 여사가 다녔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가 학위 박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면 대학원위원회가 심의 의결합니다. 국민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데 2주, 이후 심의 의결하는 데 2주가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한 달 안에 박사 학위의 박탈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만 국민대는 논문의 재심사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우려했던 트럼프 정부의 한국 패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 후보자인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 think there has to be an appetite for very serious look at broader North Korean policies.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한술 더 떠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트럼프 2기 주요 인사들의 입에서 연이어 나온 겁니다. 그러자 우리 외교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며 핵 비확산 조약 체제상 북한은 절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앞으로 신행정부와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트럼프 정부의 한국 패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선호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빅딜 대신 미국 본토를 향한 핵 위협만 관리하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비핵화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 발맞추는 정책을 수립을 해야만이 패싱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트럼프 취임식에 당초 우리 정부 대표로 고위급 인사 파견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가 필요했지만 높은 환율과 정치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란 사태로 인해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기준금리를 3%로 동결했습니다. 예상보다 크게 나빠질 걸로 보이는 경기를 고려할 때 인하 기대도 컸지만 결국 신중론을 택한 겁니다. 가장 큰 변수는 치솟은 환율입니다. 미국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슈퍼달러 기조가 이어진 데다 12.3 내란 사태로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1470을 볼 때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한 30원 정도 올라간 거고 그게 이제 저희 펀더먼털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측면이고요. 앞서 금통위가 금리를 2차례 연속 인하했던 만큼 그 효과를 더 두고 보자는 판단도 깔렸습니다. 하지만 이창용 총재는 이례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 4분기 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모든 분들이 다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결국 내란 사태로 빚어진 각종 경제 악영향이 이번 금리 동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실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앞으로 3개월 안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신년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옹호한 것과 관련해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굉장히 경제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그걸 정치적이라고 해석하시면 뭐 해석하시는 분 문제인데 이 총재는 또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15조에서 2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가급적 빨리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중국 간첩이라고 무작정 몰아세웁니다. 이들은 심지어 어젯밤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을 취재하던 홍콩 언론사 취재진을 에워싸고 위협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이 저희 JTBC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앞을 지키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누군가를 둘러싸고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포위된 사람들은 현장 중계방송을 하고 있던 홍콩 동아TV 취재진입니다. 해외 언론인이라고 여러 번 밝혔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 위협은 계속됩니다. 여기는 한국 땅이잖아요. 그걸 왜 하세요?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국적이 어디예요? 홍콩이에요. 네, 비자 있어요? 네. 하지 마세요. 예. 바로 공격하고 이런 공격하는 도로 한쪽에 몰린 채 겁에 질린 홍콩 취재진. 택시에 장비를 싣고 떠나는데도 욕설은 이어집니다. 야, 니네는 나라 가서 제대로 살아. 주먹으로 택시 운전석까지 위협합니다. 택시 기사도 겁에 질린 표정입니다. 야, 니 내가서 걸어가. 작게, 너도 작게지. 작게 맞네. 아, X들한테 돈 받지 마라. 밀착 카메라 취재진은 전후 상황을 듣기 위해 홍콩 취재진이 탄 택시까지 달려갔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중국, 한국에 선거 간섭했다 등 증거 필요 없어. 니들 나가라. 네. 이 말만 반복하고 아저씨들이 바로 카메라 앞에 막고 욕하고 너무 공격적이에요. 윤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 퍼진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인 개입설 같은 음모론이
홍콩 취재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중간만 타는 거고 보도하는 것이죠. 법적 다툼도 있고 정치적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는 국내에서 판단할 일이 제가 생각하고. 곽 위위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도 현장 취재했을 정도로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곽 기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정도로 폭력적일 줄은 몰랐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공수처 인근 소방차가 보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민현주차장 옆 잔디밭입니다. 오후 8시 5분쯤 소방과 경찰이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지금은 과학수사대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누구 신고로 출동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는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돼요. 그건 화재 신고였습니다. 불은 다 꺼진 상태였습니다.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남성.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 분신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공수처 정문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경찰은 도로 양 옆에 이렇게 차벽 형태로 경찰버스 40여 대를 배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 때문입니다. 지금 시간 오후 10시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9시 40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수처 정문 앞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남았습니다. 한남동 관저 집회도 가셨어요? 몇 번 갔죠. 밤 며칠 새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 선생입니다. 완전히 부정선거한 것 같아. 근거들은요? 근거는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난. 일부 지지자는 공수처 정문 옆에 돗자리도 깔았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옮겨온 걸로 보이는데 직접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저는 JTBC 이상엽 기자예요. JTBC요? 훈련하길 바라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구치소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한남동에 이어 공수처와 구치소 앞까지 옮겨온 혼란스러운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오후에 들어서면서 바람결이 제법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온은 나날이 오르면서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들이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주말에는 7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파특보도 일부 해제됐고요. 현재는 강원 내륙 지역에만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 중부와 호남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천천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의 대기는 바싹 메말라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큰 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 6도, 부산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절기 대안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의 롯데리아 내란 모의 연속 특정 보도가 2024년 한국방송기자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을 하고 역술인으로 살아온 전직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의 현역 장성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모의했다는 보도는 12.3 내란 사태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보도는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기자상에 동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